오늘은 몇 가지 지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자 유럽장도 괜찮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장은 살짝 눌리면서 끝났습니다. 다우만 빼고는. 근데 요새 최근 미국 지표 보면 좀 광기? 약간 뉘앙스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패턴 보면. 이거는 일단 그 S&P 500 지수가 이 캔들 차트고요. 잘 안 보이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주황색, 하늘색, 뭐 노란색 있죠. 요게 S&P 500 지수 내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들이 그 현재 개별 주식들이 자기가 그 개별 주식 자체의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는 거, 50일 위에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20일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비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들이 꺾여 내려가면 주가들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얘가 지금 꺾여서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 내려오는 강도가 사실 세질 않고 여기 보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죠. 요건 22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 지표거든요. 요게 주황색. 그래서 이거 반등했기 때문에 얘가 밀고 올라가는데 요거는 뜨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영역들이 지금 밀려 올라오고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얘가 혼자 뜨는데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형주들 일부만 지금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궤도 추적 자체로 놓고 보면 추세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추세선상으로 하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좀 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수의 주식들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신용자 잔고거든요. 이게 신용자 잔고인데 이 신용자 잔고하고 이거는 월쇼 지수라고 하는 주가 지수예요. 파란 게 이제 신용자 잔고고. 근데 패턴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신용자 잔고가 이렇게 높을 때 형성되었던 주가가 신용자 잔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신용을 확 당겨서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라고 한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신용자 잔고를 당기지 않았다는 뜻은 누군가가 자기 보유 자금을 더 밀어넣었다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장 안에 들어가는 자금이 일정 부분은 좀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요 신용자 잔고가 이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는 아닙니다. 이 신용자 잔고는 한 달 늦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수준의 잔고는 여기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 이 신용자 잔고가 일정 부분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 자체는 상당히 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좋게 보고 밀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금을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수의 주식들이 주식을 밀어올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수를. 근데 그 소수의 주식이 시총이 큰 애들을 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투여되는 자금들은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풋콜 레이쇼로 해가지고 옵션 지역에서 풋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베팅하는 거, 그 다음에 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베팅하는 거의 비율인데, 얘는 위에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거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요건 빅스 지수고요. 빅스 지수는 이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붙으면 이게 일정 부분 안정성이 최대치화 됐기 때문에 반대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밑으로 일정 부분 많이 수렴했기 때문에 얘가 위로 들려서, 즉 지금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변동성을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빅스 지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하이힐드 채권하고 국채하고의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가 급격히 들리는 경우에는 이게 주식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때 들리거든요. 얘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도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빅스도 얘도 일정 부분 들릴 시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이드 채권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이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거예요. 지금 수준은 여기까지 붙기는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푸컬 레이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방으로 붙으면 콜 방향의 배팀이 가장 셀 때예요. 그래서 이게 아랫방으로 붙었다는 얘기는 위로 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요거는 12호T 푸컬. 요거는 나스닥 관련된 빅스 지수만 별도로 뽑아놓은 거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불하고 배열, 그러니까 그 위로 간다, 뜨겁다, 호황일 거다, 혹은 침체일 거다, 혹은 조정받을 거다, 이런 쪽에 이제 위아래로 변동하는 건데, 요거는 불하고 배어 두 개의 비율인데, 이게 윗단 3단을 넘어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과열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퍼센테이지고, 이거 내려간다는 쪽에 베팅하는 퍼센테이지인데, 이 두 개가 극단으로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형성한 건데, 이것도 역시 이게 극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 극단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극단까지 올라가면 그게 이제 밑으로 눌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로 보면 주식시장이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눌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황이면 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가 붕괴된다는 뜻이 아니고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밑으로 눌렀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신호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기간으로 보면 2달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긴 기간 2달이 아니죠. 11월 달부터 올라왔으니까 11월, 12월, 1월 이제 석 달하고 이제 넉 달째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간적으로도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때가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정도만 말하고요. GDP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미국인데, 이 미국 어디 기사냐면 이거 그 코어로직에 미국의 그 렌트 관련된 수용성? 그러니까 이제 렌트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요건이, 이거는 계속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렌트비가. 이거 보여드릴 건 이건데, 이게 보시면 연간 렌트 코스트가 전체 총소득의 40% 육박했어요. 얘네들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023년도에 40% 육박했다고 나오고, 무디스 데이터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거는 6월 달인가 데이터였고요. 이 11월 27일 날 나온 이게 최종 가장 늦은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기지가 올랐고, 그것 때문에 이 많은 그 주택들이 집 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아파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렌트 수요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렌트 공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렌트 비용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렌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의 주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주택의 중앙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값이 된 신규 주택 판매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어로직스 이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 이게 정점을 치고 이제 꺾이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보다 좀 빨리 나오는 중앙값, 신규 주택 판매 중앙값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내려왔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택 가격이 이 렌트 비용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 맞다. 이제 이거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다시 주택 부담이 올라가서 주택 거주 비용이 올라가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향후에 점진적으로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너무 부담이 세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그 가계가 이제 양분화돼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고, 견디고 있는 가게들도 있는데, 지금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용 지표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고용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패턴으로 가면서는 지출이 견디질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서 이 가계에 대한 부담, 렌트 비용에 대한 부담, 거주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요거 보시면 김은정 기자께서 2월 9일날 올렸는데, 보시면 차이메리카? 이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갔다고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시면 중국으로 수입한 거예요. 2023년도에 수출과 수입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건데, 여기 보시면 4,2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게 멕시코가 4,75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 500억 달러 정도 더 수입했죠. 한 480억 달러 정도. 그런데 작년에 중국에서 얼마 수입했냐면 5,360억 달러 수입했거든요. 멕시코에서 작년에 4,500억, 540억 달러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800억에서 900억 달러를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멕시코로 건너왔습니다. 그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상대적으로 덜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요건들이 이제 실제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쪽으로 계속 이전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다. 이건 중국 부분의 문제를 드리려고 요 기사를 처음으로 뽑았는데, 다음 거 보여드리면 중국의 C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8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고요. PPI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2.5,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수요가 굉장히, 뉴스 보도로 보면 GDP는 5% 정도 나왔던가요? 4분기에 5% 했다고 그랬죠, 작년도에. 그나마 그걸 유지하고 있긴 한데, 부동산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수출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렇게 안 오른다는 뜻은 내수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CPI의 MOM, 전월 대비 증감률은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가 긍정적인 거예요. 그나마.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전월 대비는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그나마 이게 위안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당국,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전부 다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진핑이 추구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어떤 정치, 군사, 경제적인 흐름, 이 전체적인 흐름에 변화의 기조가 없으면 단기간에 중국이 무엇인가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 주제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잖아요. 여기 한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한번 들려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또 들려 올라왔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는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반등이 다른 쪽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능가할 만큼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참 어렵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이게 인민은행에서 통계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가게들한테 뭔가 묻는 거예요. 지리사항.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저축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 다 물어보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작년 2분기 이후에 6월달 이후에 이거 조사를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볼까요? 이게 기업이거든요. 작년 6월 이후에 조사를 안 하죠. 그죠? 가계 기업의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안 해서 발표를 안 해요. 얘네들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발표 안 하다가 통계치를 살짝 바꿔서 다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통계치를 바꿀 게 없거든요. 심리지수는 그냥 심리 자체를 그냥 묻는 거니까.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그러면 이게 무조건 깡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냐,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이건데, 이거는 이제 가계 심리는 아니고요. 이게 중국의 내수형 기업, 그러니까 내수 판매 기업들의 6개월 뒤 중국 경제가 어떨 것 같아? 라고 묻는 PMI 지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까지는 이게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 초반에 살짝 반짝해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붙어서 계속 50 아랫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1월 달에 살짝 올라서 50일을 넘었어요. 최근에 1월에. 그러니까 요걸 보면 기업의 심리가 살짝 6개월 뒤는 괜찮아질 거야라고 바뀐 게 소비자 액션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춘절이 있잖아요. 2월 달에. 지금 우리가 춘절 기간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정 기간을. 그 기간에 대한 기대 심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시기거든요. 1월이면.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피더라도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심리 자체가 안 좋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게 단순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라든가 혹은 대국 군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미국이 그 중국의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향후 진보, 향후 더 전진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그 블러킹하면서 못 나가도록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혼재돼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이게 GDI거든요. GDP하고 GDI. 그러니까 하나는 생산 지출 부분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소득 부분으로 국가 경제 증가 그러니까 그 강도, 경제 성장 강도를 보는 건데 얘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GDP하고 GDI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벌어져 있으면 나중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중간값 정도 현재 상황이라면 이거 중간값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GDP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벌어져서 이 얘기는 지금 나중에는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수렴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3.27인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3.3 정도 반원을 올리면. 근데 이게 향후에 아랫방향으로 뚝 떨어지면서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미국 괜찮죠. 근데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은 보면 4분기 유로화서는 유로존 GDP 성장률이 0.1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붙어 있죠. 거의 성장률이 제로 부분에 붙어서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이 유럽 경제는 꼬물딱꼬물딱 간당간당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괜찮다, 중국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괜찮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올해 성장률은 또 4%대로 또 내려와서 예측이 되고 있죠. 점진적으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식어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긴 추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괜찮다고 듣는 GDP 성장률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수렴하면서 붙을 것 같고 유럽은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간당간당하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괜찮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안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긴 추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올해 성장률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가 수축 국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나타났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좋을 거라고 연초에 또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을지 작년처럼 반대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안 받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빠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이슈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뭔가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요건들이 있는 거고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부동산 문제,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셜 문제가 걸려 있고 미국의 그 상업부동산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로 그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쪽에 은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거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주요 그 부동산 업체들이 그 파산하거나 위기에 빠지면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부동산 매물들이 그 가격이 급격히 내려와서
매도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자기가 자금을 회수하려고 유럽 시장에서 사뒀던 땅이나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가 판매하고 있는 거죠. 수십 %씩 낮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이 팔리게 되면 다른 것들도 짓눌리겠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중국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안전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그 금리 부담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정점을 친 이후에 지금 그거가 일어난 부작용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누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은 이 정도로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